지금부터는 그 관리처분 책자하고요, 각종 고시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득할 때 대다수 분들이 인터넷 보고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터넷 보고 정보를 취득하더라도 그 정보의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사는 재건축들 있죠. 여기에서 보면 조합 설립 동의서에 대해 보면 분양가가 얼마인지,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번에 뭘까요? 관리처분 계획을 잘 보게 되면 여기서 시공사에 어떤 포지션으로 해서 좀 약간 장난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또 향후에 뭡니까? 내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뭐냐면 이런 조합설립 동의서와 관리처분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현장들을 약 20군데 만들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포지션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대전에서 저희가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는 구역에 대한 그 결정 고시문이에요. 즉 재건축 결정 고시문입니다. 이 결정 고시문을 잘 보시게 되면 뭘 알 수 있냐? 사업에 대한 컨디션을 알 수 있고요, 신축 아파트를 얼마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제목이 그죠? 법동의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이에요. 고시문. 2020년도 1월달에 만들어졌고요. 자, 이런 재건축은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인천시나 대전시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계획. 그래서 얼마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게 기본계획이고요. 그래서 법동의 재건축은 예전에는 뭡니까? 똑같네요. 지금도 보면 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 280%까지 짓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 대한 면적이 나타나는 조소가 있거든요. 이게 27,000평 정도, 27,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맞죠? 이게 기본사항이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현재 용도 지역이 3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나누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아파트들은요, 2종 일반 주거에 대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요, 2종에서 뭡니까? 3종으로 총상향을 해줘요. 그러면 아파트 최고높이도 더 올릴 수가 있고 용적률도 더 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왜 불하냐면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2종을 3종으로 바꿔준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강주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 시에서 기본 계획을 잡아준 구역은 종상향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은 어떤 형태입니까? 시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주민 제한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죠. 주민이 신청해요. 그런 곳은 강주 같은 경우는 종상향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강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신축 공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제한 형태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구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여기 뭡니까? 현재 토지 이용 계획의 제3종 일반 주거지가 대다수잖아요. 전부가 되겠고, 자, 여기서 보세요. 택지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일반 토지죠, 토지. 토지를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전환시키잖아요. 그거를 아파트 부지를 택지라고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택지 용지가 한 89%, 89%. 맞죠? 나머지는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이 만드는데 이 비율이 작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요, 공동주택 비율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30%는 뭡니까? 도로, 공원, 학교 같은 데 해주게 보거든요. 이런 곳에서 정비 기반 시설의 비율이 높으면 뭡니까? 아파트 짓는 비율이 작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업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정비 기반 시설 면적이 한 13%나 15% 정도 차지하는 정도면은 적정한데 그 이상 넘어서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아파트 지대 땅을 뺏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뺏기는 대신 용적률을 더 준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약간 뭐 높이에 대한 규제를 받다 보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올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부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뭐 도시계획 도로에서 도로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시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냥 도로가 또 넓어지는구나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공동 이용 시설에서 뭐 설치에 대한 부대 시설, 공유 시설인데 이거는 여러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꼭 반드시 보셔야 될 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개량 계획이죠. 여기 보면 아파트다 보니까 27,000 제곱미터에서 이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 뭡니까? 동수가 13개 동이고 상가가 1개 동인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건축물 동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략적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지정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제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업체한테 말을 해가지고 뭘 찾습니까? 토지 조서를 받아요. 토지 조서. 우리 사업부에 대한 전체 토지 조서를 다 보면서 땅 제일 작게 만들어진 가속필지 있죠. 가속필지. 그것만 전문적으로 매입을 제가 사드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합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볼 때는 지금 재건축이 간략하게 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무허가 동수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주비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체 세대수 몇 세대 사는데 세입자 비율 몇 세대 정도 산다. 이것만 봐도 뭡니까? 조합원 수가 대충 얼마큼 되는지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정비구역 지정은 새 아파트를 짓는 용량을 하게 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용적률은 최대 280%까지 짓게 해놨는데 뭡니까? 277.42%가 지었죠. 자, 여기서 한 가지요.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용적률이 한 260% 이상만 되면 그래도 좀 사업을 할 수가 있겠구나. 270, 80% 되면 용적률 괜찮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60% 이하짜리 용적률은 좀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단점은 뭐냐? 용적률을 많이 받았는데 층수가요. 최고 층수 몇 층입니까? 75m예요. 23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잘 보세요. 36층까지 올라가서 35층까지 올라갔을 때 270%하고요. 23층밖에 못 올라가는 뭡니까? 270% 차이는 어찌 보면 다 못 찾아보고 수 있어요. 그럼 아파트가 밀집해야 되고 작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봐서 여기는 용적률은 많은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최고 높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 최고 높이를 풀어야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짜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딱 뭐냐? 제가 봤을 때 용적률량은 작지 않은데 층수가 낮다 보니까 세대수는 그나마 나오겠지만 뭐가 돼요? 작은 평형대라든지 좀 약간 구조 자체가 안 좋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참고해서 기본 용적률 250%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았는지. 자, 용적률 인센티브를 277.42%가 됐잖아요. 이 돼서 기본 용적률 250%에서 인센티브 25%를 어떻게 받았고 또 공공시설에 대한 면적이 어떻게 되었을지 나온 거에 내용이 있어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기존은 468세대인데 신축이 뭡니까? 666세대잖아요. 그러면 증가되는 게 198개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 아파트는 5층짜리예요. 맞죠? 5층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개수가 461개잖아요. 그 신축이 뭡니까? 한 300개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높이 때문에 뭡니까? 하여튼 세대수 자체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거. 구역 지정에 나왔던 세대수 있죠? 666세대. 이건 앞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거 무조건 바뀝니다. 더 증가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구역지정을 누가 했냐? 구역지정은 대충 땅의 면적에 따라서 얼마큼 치를 수 있는지 확인할 건데요. 이게 민간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세부적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건 뭐 그러냐? 구청에서 주관해가지고 구역지정하고 완전히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현실적으로 세대수 자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가지고 동의서를 지금 준거하다 보니까 동의서 준거는요 구역 지정 결정 보신한 설계 가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 설계가 더 좋아질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구역 지정 난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랍니까? 이 사업성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구역 지정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 용어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대 기본적으로 인정하실 때 있잖아요.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구역 지정 결정 보시문을 출력하셔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특별한 건 없는데 말을 더럽게 어렵게 했구나.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중요한 거죠. 주민들에게 동의서 받기 위해서 이 조합설립 안내문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적인 뭡니까? 조합원 분양가와 종전가 그리고 분담금까지도 다 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뭡니까? 아파트 재건축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세요. 진짜 향후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를 있잖아요. 그대로 계획 수립하게 되면요. 동의서 안 나옵니다. 사업성이 낮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조합에서 동의서는 아직까지 사업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을 약간은 좋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항상 좀 뭐랍니까? 좀 결과값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뭡니까? 지나고 나면은 추가 부담금 자꾸 늘어난다는 그런 구조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서에 대한 실제로 보통 이 구역에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안내문을 저희가 받아와가지고 이 파일을 넣었어요. 자, 그래서 구역 지정 보심을 도달해가지고 조합설립 동의서 안내문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요즘은요 동의서도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돼요. 검인. 우리는 조합설 동의서는 뭡니까? 추진 사무실에서 복사해가지고 다 뿌려받았잖아요. 요즘 동의서 하나로 구청의 검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성 계획도 있죠. 솔직히 이 부분에 보니까 항상 이상적인 것만 다 해놨어요. 그죠? 실제로 해보면 다 늦어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뭡니까? 올해 조합 설립을 2021년도 7월달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말까지 해도 잘되는 거예요. 아시죠? 약간은 동의서 지구가 빨리 되면 더 빨리 되고 늦게 되면 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동의서 받을 때는요 계략적인 설계가 어떻게 되고 조합에 따른 조합되면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항상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 기본 현황이 다 나왔죠. 아까 보셨던 구역지정 나왔던 용도지역 면적 다 나왔죠. 그 위치도까지 다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 보시면 용적률 274%, 최고 충수 23층. 약간 충수가 낮고 아까 구역지정 보시면 그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배치도. 배치도 같은 경우도요. 이게 앞으로 동형태가 다 바뀔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쪽에 도로가 이 빨간선을 보이죠. 빨간선. 이게 뭡니까? 기존의 아파트 부지가 이만큼인데 앞으로 도로가 이만큼 넓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이 앞에 횡단보도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교통처리 계획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상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마 상가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그렇죠. 근데 그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라서 없지만 여러분 항상 배치도 볼 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들 해가지고 실제로 아파트 사업구역의 면적은 이 빨간 선인데 요 안에는 뭡니까? 아까 보셨던 특집 88.9% 특집 아파트 만들어진 곳이고 이 약간 운영이 들어가는 곳은 도로를 더 넓혀주는 구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합설이 동의서 중괄 때는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계약적인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공사비와 지출, 그리고 그에 따른 뭡니까? 내가 집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인지, 그래서 얼마큼 부담해야 될지, 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수입을 보면은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상가 다 이랬잖아요. 일단 뭡니까? 분위기상은 뭡니까? 항상 수입은 좀 더 크게. 네. 조합원 분양가 1150이잖아요. 일반 분양가 1500이잖아요. 동의서 받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향후에 수입, 사업성이 줄어든다. 사업성이 줄어들면은 분담금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분담금이 어떻게 커지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요. 맞죠? 1150에 살 수 있는 거를 1300까지 사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에 따라 일반 분양은 한 1600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합원 분양가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수입은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맞죠? 자, 지출부터 지출. 공사비를 적죠, 공사비. 공사비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대전 강릉시 중심에 있는 시공사 공사비가 얼마냐면 460이나 480이에요. 대전은 좀 싸긴 싼데 한 440, 450인데 41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시공사를 좀 싸게 하려고 하나?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자, 머릿속에 기억할 거 뭐냐면 표준 공사비가 한 460, 480 하는데 410만원 됐다. 공사비의 지출이 제일 크거든요. 그럼 결론 뭡니까? 수입은 좀 크게 했는데 공사비 포지션이 460 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100% 이하 80% 나오는 거예요. 공사비를 외형상 이렇게 410만 맞췄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말인 뜻은 여기는 사업성이 진짜 안 좋구나. 만약 실제 공사비 460을 올려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80%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금액을 감정평가 금액을 1억 받았는데 비율을 80% 나왔다. 그럼 내 자산 가치는 뭡니까? 1억이 아니고 8천만 되니까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하려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비율을 100% 맞추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출은요 공사비 금액이 얼마인지만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통상적으로 전체 지출 금액이 1,590억이잖아요. 근데 공사비 금액이 1,42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공사비 포지션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가래총을 해보면요 진짜 1,000억이 나가잖아요. 그럼 실제 공사비의 비율이 얼마냐면 한 70%나 한 72% 돼요. 그럼 나머지 비율이 뭡니까? 부대 경비로서 한 27%나 30%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사비만 보지 마시고 공사비 대비 이 나머지 기타 비용들의 비율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한 25에서 한 30%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율을 얻는 데는 뭐냐면 15% 잡으면 돼서 15%. 공사비도 낮추고 이 부대 경비 나머지 비용도 한 15% 정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 데는 내가 사업성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럼 뭐냐? 잠깐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셔야 될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해보면 재개발은 사업성이 너무너무 좋은데 재건축은 5층짜리라도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이 안에 내막이 있지만 동의서에는 표시가 되게 뭐 되냐? 신축비 아까 보셨던 공사비 있죠, 공사비. 그리고 그 밖에 사업비용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축되는 아파트 있죠. 이제 이런 거 나오고 나머지 신축되는 아파트의 뭐 공사비 단가라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축되는 연면적들 그거 꼴랑 명시를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받고는 주민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원래는. 그래도 뭡니까? 조합설 동의서 안 해주면은 집값이 안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무조건 동의서부터 해주고자 하는 그런 주의가 컸죠. 자, 이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공사비는 한 450만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가는 한 1,500 잡잖아요. 그럼 비율 몇 프로입니까? 82%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480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공사비를 410만원 낮게 잡아가지고 비례를 100% 정도 될 것처럼 유사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뭡니까? 아하, 앞으로 공사비 올라가는 만큼
비율 떨어지잖아요. 그 비율 떨어지는 매출하면 뭐 해야 됩니까? 절감하는 방법은 절대 못 맞추고요. 1순위가 뭘까요? 조합원 부담금을 크게 봐야 돼요. 조합 부담 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합원 분양가 올려야겠죠. 1150이 뭐 1200, 1300까지 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초반에 동의서 받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그냥 약간 좋게 보이기 위한 그런 걸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예시가 다 있는데요. 자, 이런 걸 참고해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뭐냐면 감정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계략적인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여기는 뭡니까? 각 타입별로 뭡니까? 감정평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뭡니까? 원래 사람들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 나오면 감정가 대비 P가 얼마라고 나오는데 조합 설립도 안 했는데요. 벌써 뭡니까? 나 생각해보니까 P가 1억이 하네요. 하고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감정평가는 아니지만 계략적인 감정평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17평형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1억 4,200이에요. 근데 비례율이 98.65니까 권리가액은 1억 4,5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뭡니까? 앞으로 33평짜리 아파트 신청한다면 추가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2억 5,100이에요. 맞죠? 17평짜리가 33평 가니까 기본적으로 16평 정도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25평이잖아요. 그래서 1억 4,500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내가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역으로 다시 또 들어가서요. 자, 보면은 이런 거는 예시에 불과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에 불과한 거라서 이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추가 부담금 있죠. 딱 간단하게 돼요. 이 추가 부담금 보니까 내가 추가 부담을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부담하실 금액이 얼마 가십니까? 1억 2천이 될 거예요. 20% 증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동의서 받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도 약간 좋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업 시행가 가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한 10%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행가 받고 나면 또 뭡니까? 또 관리처분한테 한 10% 정도 증가시키면 법적으로 한 20%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거든요. 부담감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동의서 받을 때 추가 부담금 있죠. 거기에서 무조건 20% 하시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상가도 마찬가지고 상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의 상가는요, 관리처분 계획할 때 상가는 상가 소유자들끼리 관리처분 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은요, 상가 소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니 몇 층 할래, 몇 층 할래, 어디 할래, 그거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요. 재개발의 상가는요, 시조례의 1순위부터 7순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가에 대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 자체를 얼마 정도 잡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상가에 대한 예시도 저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구역 지정할 때 상가는요 1층에 100kg, 200kg 안 나요. 그냥 상가 연면적만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거 아닙니다. 상가는 이런 조합설 동의서 할 때 예시 같은 게 전혀 믿으시면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 비율이 98.65%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이 기존에 얼마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몇 평에 신청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부담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타입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 부담금을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요거 보니까, 현재 정비구역 용적률은 277%인데, 앞으로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설계가 또 바뀌거든요. 그때는 용적률을 높이에 대한 규제도 풀고, 용적률도 더 증가해서 약 17% 증가해가지고, 약 30세대를 더 넓히겠다, 28세대 더 넓히겠다는 계획까지 나와있죠.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조합 정가는요, 여러분들 일반 뭡니까? 표준 정가이라고 하지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가를 가지고 앞으로 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내부적 규율을 잡는 게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서 받을 때 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을 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게요. 동의서 증거할 때 있잖아요. 동의서 증거할 때요. 여러분 동의서 증거할 때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를 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로 잡힌 서명하고 오른쪽으로 지장을 찍게 됐고요. 울고 나온 신분증을 첨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인감증명서 떼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약간 동의하는 방법에서 손으로 이름 적고 지장 찍고 신분증 낸다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가시면 오해가 안 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냐면요. 조합원이 보세요. 우리가 부부라도 명의가 남편하고 부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뭡니까? 두 명 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 명을 대표자 지정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자 선임 동의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의서 낼 때 막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놔둬놨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거죠. 여러분들 가는 모르시는데 우리가 현장을 한 번씩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힐까 알아요? 동의서 내라죠. 동의서 내놓고 괴롭히는 방법. 그러니까 동의서를 안 내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동의서 내놓고 다시 또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아시겠죠? 그래서 동의서 처리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먼저 제출로부터 한번 제출한 날로부터요 3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해요. 30일 지나면 처리가 불가하고요. 동의서는 또 뭡니까? 창립총회 하기 전까지만 처리가 가능해요. 그 이후 창립총회 끝나고 나면 조합에서 동의서를 안 주더라도요. 여러분들 뭐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리고 동의서 홍보는 어디 들고 있냐? 구청에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는 게 뭐냐면, 자, 구역 지정 났죠? 조합설 동의서 치고 다 끝났잖아요. 그럼 그대로 조합설 인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업 시행 인가 때가 최종 확정돼요. 근데 여러분 최초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나면 그 설계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바뀝니다. 조금씩. 세대수도 약간 바뀌고요. 그래서 이 최초의 사업 시행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꾸 설계 조금씩 바뀐다는 거 아셔야 되고 사업 시행가도 사업 시행 변경인가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가를 위한 공람 그럼 어느 정도 부서 협의를 돌려가지고 다 끝나면 이렇게 공람 의견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죠. 공람. 결정은 고시라죠. 결정은 고시라는데 공람은 부서 협의를 다 돌아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협의할 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은 공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람 공고안 떴다면은 조만간 사업 시행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별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신축에 대한 설계들을 읽어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라고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되는데, 자, 이번에 볼 거는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안이에요. 이 관리처분 계획안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무 이론 있죠? 실무 이론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그렇죠. 우리 현장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강명에 있는 철산중공 11단지 거예요. GS 건설이 하고 있고요. 세대수도 거의 한 2,000세대 정도 만들어지는 곳인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사업에 대한 기본 현황이 나와 있죠. 면적도 나와 있고, 자, 돼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 용지가요, 79% 되잖아요. 아까 전에 88.9%인데, 여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내주는 게 많은 거예요. 주민센터도 내줘야 되고, 도로도 내줘야 되고, 그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녹지도 만들어줘. 그래서 그럼 대사수 도로를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규모가 크니까 일단 80% 근처 됐으니까 그 정도면 뭐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용적률 꼭 267.7%네. 그럼 일단 260이 넘었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사구역이구나. 그리고 층수 보십시오. 40층이 40층. 여기는 다른 데보다 많이 늦게 놓고
한 1490세대가 14개 만들어지는구나. 맞죠? 자, 그러면 이 1490세대 어떻게 구성되냐? 자, 보시면 59 타입 돼가지고 97대까지가 1490세대가 만들어졌어요. 맞죠? 이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분양 면적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59 이 타입들 있죠. 요즘 표기법이 몇 평이야 몇 평 못하게 됐어요. 무조건 표기법이 뭐냐면 59, 84처럼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보셔야 될 거. 표시는 전용 면적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몇 평이야 몇 평 아파트 있죠. 그건 뭐냐면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플러스 해가지고 이 분야 면적이죠. 즉 공급 면적이다. 공급 면적. 공급 면적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가 몇 평짜리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나머지 상가에 대한 비율도 아까 봤던 구역 지정할 때는 전체 연면적만 표시했잖아요. 여기는 상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다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칸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 요거 한 가지 아시겠죠?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관리처분 인가인 아시죠? 무슨 재당첨이나 뭐 하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될 때가 관리처분 인가이라 하잖아요. 근데 헷갈리신 단어가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분양 신청 있죠. 분양 신청. 끝난 다음 날부터 뭡니까?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분양 신청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하면 나올 거고요. 아니면 현금에서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기준점이 뭐냐면 분양 신청한 다음 날부터 모든 기준이 착된다. 라고 보시는 게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맨날 관리처분 인가이냐 계획 기준이 많이 물어보는데 관리처분 계획 기준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알고 가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대충 분양가가 나왔잖아요. 조합원 분양가 나왔으면 여기는 뭘까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기준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조합원 감정평가는 다 개별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 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했고, 이런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졌던가에 대한 걸 이렇게 가르쳐볼 계획에 넣게 됐는데, 이게 말이 어려워요. 맞죠? 자, 중요한 거 뭡니까? 이렇게 해서 종전산업평가 금액을 했을 때, 자, 기존에 했던 10단지, 11단지 이렇게 하고 또 상가도 이까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그거예요. 전체 여기 보니까 조합원하고 현금청산자 상가 다 포함하니까 뭡니까? 이 공사 금액이 뭡니까? 거의 4,800원, 4,800원. 조합원 거.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본 계획할 때 반드시 보셔야 될 거. 아파트에도 현금청산자 있잖아요. 그러면 종전가는 4,800억인데 얘는 36억인 거예요. 그럼 현금청산자가 내가 봤을 때 아파트 현금청산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한 개당 3억씩 잡아도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 가도 있습니까? 다들 반대하시는 분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파트보다 상가의 현금청산자가 많냐 안 많냐 보십시오. 아파트의 비율은 4,800에서 36억, 4,800대 36억이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141억대 60억이에요. 현금청산자가. 그럼 여기는 뭡니까? 아하, 상가 소유자의 반대가 크구나. 그럼 뭡니까? 머리에 빨간불이 들고 집에는 가스통도 들고 나올 수 있구나. 상가 소유자 때문에 소유권 확보하고 명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관리처분 인가받고 2주 6개월 동안 나가봤잖아요. 이분들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요. 왜 버티고 있습니까? 돈 더 받아내냐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1년이나 2년 끌어버리면 이 사람은 줄 돈도 만만치 않지만 조합이 지금까지 받아갔던 이주비죠. 사업비 이자를요, 한 달에 옵니까? 이런 현장은 거의 한 8억에 10억 정도 돼요. 한 달 이자가. 그게 1년이면 뭡니까? 120억이죠. 2년이면 240억이죠. 그렇게 해서 금융비자가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종전가를 보면서 우와, 금이 크구나 아니고 현금 청산자의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또 뭡니까? 여기 보면은 또 기타 등등 유치원. 아, 내가 보니까 이 유치원도 보니까 뭡니까?
애들을 잘 키우는 것도 잘 키웠겠지만 돈도 잘 받아내는 것 같은 느낌들을. 별도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하고 청산할 때, 이주하고 멸실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종교시설, 교육시설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은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나가면 되고요. 주유소 또한 뭡니까? 별도의 뭡니까? 현금만 좀 나가면 되는데 잘 안 나가죠.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 뭡니까? 철거해야 되는데 애들 자꾸 등교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등교하는 순간 철거 못하는, 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학부모한테는 유치원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애들 자꾸 등교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봐요. 그리고 특히 대형병원, 저희가 부산에 했던 대형 치구회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자, 교회든 어디든요, 항상 감정평가사들은 30억, 40억 감정평가하는데 그분들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냥 100억, 150억. 그 협의를 맞추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금액 또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현금 생산자 중에서 교회가 있나, 유치원이 있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거는 뭡니까? 당연히 국공유지 사들이는 거니까 관계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뭡니까? 자, 해보세요. 이 모든 가르침을 계획에서 잘 보시게 되면 가밀업체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구축 조합원들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만큼 받아가는데, 맞죠? 근데 자신의 무슨 어디입니까? 이게는 가밀업체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의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한 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수만큼 주택을 받아가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투기 가열지구나 어디입니까?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맞죠? 얘는 뭡니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수만큼 받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세도 뭡니까? 근로자나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거 받아가고요. 그리고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받아갈 수 있겠죠. 자,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대로 가르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가르쳐본 계획만 잘 보시면은 법을 다 해석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도 뭡니까? 1+1을 준 조건 있잖아요. 그 1+1입니다. 조합원 한 명이 금액이 크거나 면적이 커가지고 한 채 가지고 있지만 두 개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뭡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본 계획만 잘 보셔도 참 다릅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도 이 주택수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조합의 경우 분양 신청 및 가르쳐본 내용이 취소 변경될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데 가르쳐 인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명에 있는 철산중공 11단지를 가르쳐 인가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받은 철산중공 11단지는 현금 청구 대상되는 거예요. 그럼 P5, 6억짜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재당첨에 대한 규정도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보시면 재당첨에 대한 내용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 분양은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분양이 확정된 후에 자녀 세대에 대해서 일반 분양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보류지, 여러분들 보류지 들어보셨어요? 보류지는 뭐냐면요, 내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그럼 뭡니까? 주소를 보니까 대구 직할시 막 돼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재불명제를 처리해가지고요. 그리고 뭡니까?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근데 소재불명제가 예를 10명이었다. 그래서 아파트 다 지으려고 할 때쯤 돼서 뭐랍니까?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던 집이네. 다 상표가 해보니까 우리 거 맞네. 우리 거 주세요. 그걸 대비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보류주예요. 그래서 이 약관은 뭐냐면 여기는 공급하는 주택의 총 세대수의 1%, 1450세대인가 그랬잖아요. 1450세대네요. 그럼 1%는 뭡니까? 14개나 15개 정도.
이내니까 한 14개 정도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보루지가 몇 개 되는 거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보루지가 여기 보세요. 타입들마다 되는 게 아니고 보루지가 59 A, B, C, D, E까지 해서 8개, 12개, 14개, 14개 다 만들었네요. 자, 이 보루지는요, 어떻게 하냐. 향후에 아파트 다 만들어지잖아요. 입주할 때쯤 되면 이 보루지를요, 어떻게 합니까? 매각 처분해요. 그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구에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신규 재개발에 대해 관심 가져야 되지만, 아파트 지금 재개발에 거의 아파트 입주하려고 하는 데 있죠. 거기 같은 경우 뭘 알아봤습니까? 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루지죠, 보루지. 그거는 일반 분양가하고요, 조합 분양가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아시겠죠? 일반 분양가도 피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거래가보다는 지금 낮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조합은 이 보루지 부분을 매각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막 입찰하는 것보다 여기 와가지고 보루지 보루지죠. 보루지를 잘 잡으시게 되면 진짜 득템하시는 거예요. 득템. 그래서 항상 재개발 입주하려고 하는 곳에 조합에 가셔가지고 뭘 물어보시냐. 혹시 보루지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가르쳐둔 책자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루지를 언제 매각할 건가요? 하는 거는 조합에 알 수밖에 없죠. 그 조합에다가 자꾸 물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루지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도 뭡니까? 상가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죠. 상가 등 계획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봐요. 자체적으로. 상가에 대한 면적표, 지하 1층부터 다 나와 있죠. 조합은 다 들어가 있죠. 위치 좋은 데는. 맞죠? 그리고 근생에서 쫙 되는데 나머지 일반 분양하고는 몇 개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상가 볼 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지하 B1층 되죠. B1층. B1층이 진짜 1층이 아니에요. 지하 1층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도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요 위에 있잖아요. 아파트 입장에 봤을 때 얘들이 지하인 거예요. 그래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가보면 1층인데요. 지하 1층 넣는 이유가 뭐냐면 지하 1층의 상가는 만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용적률의 상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비스 멘트 듣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짜리가 거의 메인 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지상 1층이 실제로 보면은 단지에서는 1층인데 맞죠? 맞죠? 그 아파트에서 보면 2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가의 위치가 지하 1층이라고 버리지 마시고 상가 1층은 도로변 앞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 2층은 뭐냐면 실제 1층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 봤을 때는 1층인데 실제로 가보면 도로에서는 2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도 이렇게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되어 있고 유치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분양할 건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보루지도 상가도 보루지가 있거든요. 보루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상가에 대한 일반 분양 기준 있죠. 여기에는 재건축이니까 자기들 임의적으로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상가들 배분하는 것도 엄청 꼼꼼하게 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원 주택별 평액 가격에서 여기에 보니까 자 59A는 전용 면적이 59.99죠. 우리가 보는 평액대는 뭡니까? 분양 면적이잖아요. 24평인 거죠. 그다음 계약 면적은 필요 없어요. 계약 면적은 필요 없고 아파트는 계약 면적 필요 없고 평당 분양가가 2,100만 원이잖아요. 맞죠? 59A가 2,100, 59B가 2,130 되잖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평당가 2,100인데 실제로 일반 분양가 얼마인지 봐야겠죠. 자, 여기서 보고 나면 일반 분양가가 뭡니까? 2,270. 이 가격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차이가 나겠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만들어지는 표가 되지만요. 웃긴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가격표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평일때마다 자, 조합원 분양가 2,000, 일반 분양가 2,200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탈 때마다 다 200만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격 차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200만 나는 게 있고요. 어떤 건 220 나는 게 있고, 어떤 건 170만 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타입별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이를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101동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있죠. 이 가격 테이블 다 있어요. 가격 테이블이요. 예, 조합은 그냥 가격 테이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보면 뭐냐면 제일 싼 층 1층하고요. 제일 로얄층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바다 보이는 것은 우리 타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하고 로얄층 차이가 얼마냐? 분양가 차이 7천만 원, 8천만 원. 제가 봤을 때 같은 평액대 같은 라인이잖아요. 여기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한 3천, 3,500만 원이 맞아요. 근데 어떤 동 라인을 보면요 7천만 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분명히 일반 분양한테 되면 시끄러워지거든요. 내 같으면 그렇잖아요. 한 3천 살고 맞죠? 싸게 분양받고 로얄층은 너무 비싸게 분양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이를 얼마큼 나는지 다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가격 테이블죠. 가격 테이블. 몇 동에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타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한 3, 4천 나는 게 적정한데 6, 7천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굳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로얄시 갖다가지고 저축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보유지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래처분이 정비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업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가래처분 계획에 포함시켜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되어 있고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 자체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유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이 아파트의 비율과 상가의 비율도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을 잘 보시면은 정말 뭔가 정비의 총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비례율인데 비례율이요. 우상 지분율을 보는 것보다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상 지분율을 보는 것보다는 이 비례를 보면 좋은데 자 보세요. 비례율은요 몇 프로입니까? 101.79%예요. 내가 보니까요 이 비례율은요 그냥 옆에다 그냥 100% 기준해가지고 만들어요. 재건축은요. 그래서 그냥 좀 사업성 좀 괜찮게 숙제가 잘 나오면 101%, 안 나오면 98%. 그렇게 적어 놓기 때문에 이 비율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101.79% 정도 나왔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보세요. 이게 상가가 재건축 투자는 상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말입니까? 맨날 사람들은 초기 재건축할 때 동의서 받을 때 되면 다들 아파트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사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의 가격 탄력이 빠르니까요.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상가를 사람들은 잘 안 사요. 왜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뭘 받습니까? 아파트를 못 받고 상가밖에 못 받아가잖아요. 근데 상가가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요. 그것도 뭡니까? 상가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사람이 다 동의하더라도요. 상가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이때 절대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 990명이 다 동의했다. 상가 소유자 10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합니다. 이건 절대 조합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상가분들은 뭐랍니까? 알바끼처럼 뭐랍니까? 너희 조합설이 하고 싶지. 그럼 우리 상가 동의서 필요하지. 그럼 우리 상가한테 어떻게 해줄 건지 너희들 이렇게 하객서 적자. 이것 때문에 몇년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동의서 받을 때 상가는 별도로 개발 이익금을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무슨 하객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산식으로 통해가지고 상가분들에게 어떻게 주겠다라고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재건축할 때 무조건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상가도 가끔씩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발 이익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막 어떻게 자기들끼리 분양할 건지 다들 또 상가는 상가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고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평액대 신청하는 것도요. 자 원칙이 뭐냐면 종전자산의 달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요.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같은 평액대 신청했는데 경합이 발생했다. 59A를 뭡니까? 100개 공부하는데 조합원이 120개 신청했다. 그 20년 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1순위가 권리가에 큰 사람이 1번을 얻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권리가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추첨으로, 수기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순위도 보니까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있어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1순위 다 떨어지잖아요. 특히 재건축은 1순위 다 떨어지면 10순위까지 자연스럽게 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내가 10순위가 다 떨어진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조합에서는 임의대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자투리 있죠, 자투리. 거기에서 신청했는데 진짜 뭐가 있냐면 다들 신청했는데 정말 로얄치 한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떨어지신 분이 그걸 또 받아간 거. 예.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있고 또 1층 같은 경우는 1층은 잘 인기 없으니까 죠 1층에서 말하는 걸 확인할 때 1층은 필로티가 있는 없나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자, 필로티가 실제적으로 1층에 있다면 내 1층은 실제 2층이잖아요. 그래서 1층을 가시는 분은 무조건 초 A급 우선순위를 주겠습니다라고 해놓은 거죠. 근데 진짜 자녀 3명 키우는 사람들은 이거 받아가요. 분양가 싸죠. 필로티가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도 안 받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받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자. 나머지 현금청산자를 보세요. 옛날에는 분양신청을 많이 한 자는 당 현금청산자죠. 자, 보세요. 분양신청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 철회한 사람부터 가겠죠. 이건 당연한 거겠죠. 자, 보세요. 72조 6항에 따라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예. 그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자, 관리처분 74에 따라서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건 재산층은 재산자. 예, 재산층 재산도 현금청을 받겠다라는 것도 있고, 나머지 각종 뭡니까? 소송이나 막 이런 경우에도 안 되고, 조합원 계약 체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청이 된다는 거. 이렇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보니까 이제 조합원의 하락치유가 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단지가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본 계획만 잘 보시게 되면 다른 어떤 가르쳐본 계획보다는 상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은 그겠죠. 재개발에는 없는 재건축에만 있는 추가이익 한수제가 있잖아요. 추가이익 한수제. 여기에서도 가르쳐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분담금에 대해서도 근거 분명하고 어떻게 부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합원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조합은 필요한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해서 대납할 수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은 무상지분율 산정 시에 총 비용에서 제외해서 주겠다. 말 그대로 돈 없으니까 빼고 주겠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가르치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초과이익 한수제에 대한 그 비율하고 금액들에 대한 산정 방식 요거는 다 개별로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나머지 이주비에 대한 지급과 상황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타 사항들에서 쫙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가르쳐준 계획에 다 나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철산주공하고 가동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자, 보세요. 이거 옛날에 작성한 거예요. 이행합의서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상가도 추진위원회 있었나봐요. 서로 싸움이 벌어지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서 더 주세요. 그게 내가 돈이 더 낼게요. 라고 했던 이 내용의 합의서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유치원도 다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합의서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상가동 보세요. 상가동 같은 경우 조합은 동호수 배정에 관련된 세부 규정을 다 잡아놨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방법에 대해서 자 상가 근생 2-2-1 이렇게 다 보면 다 잡아놨죠. 2회차부터 100 이걸 잘 보시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상가 소유자는 별도로 하는구나. 그리고 또 나동에 보면 교육상가도 있었나봐요. 그 상가에 또한 합의서도 다 적었겠죠. 이런 식으로 했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런 단위 세대 표면도 맞죠?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거잖아요. 포베이 그것이 1번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작은 방 둘 이게 한 면에 4개 접혀있는 게 포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3베이 같은 개념으로 탑 되어있죠. 이거는 이제 판상 형태로 되어있고 이런 단위 세대 구조도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자 우리 한번 내려주시는지 맞죠? 여기서보다 더 중요한 이거예요. 이 정비사업 추산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크게 안 되겠지. 크게 안 돼줄게. 자 보세요. 이 정비사업 추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때까지 사업에 들어갔던 모든 경비 있죠. 경비 이 부분을 얼마큼 나온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이 복잡한 거 보지 마시고요. 조사 측량비, 설계비 이런 거요 다 보지 마시고 공사비, 공사비. 여기에서 건축시설 공사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실제 공사비 460이냐, 470이냐 요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공사비 요금만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외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절감만 해도 할 수 없어요. 별도 조합이 다 계약서를 체결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거. 보상비. 예, 이 보상비가 문제잖아요. 이주 촉진비로 해가지고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파트 상가 해가지고 약 250억이 나갔고요. 그리고 무슨 정상금 해가지고 맞죠? 현금 정상금이요. 125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주 촉진비 쪽으로 엄청나게 빨리 이주 내보려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요거 이 보상비 정도만 보시고요. 이 보상비 비율이 커지면 뭡니까? 아하, 남아있는 사람과 힘들게 진행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관리비는 다 보지 마세요. 자, 핵심은 뭐냐? 공사비하고 보상금이 핵심이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건가? 예비비예요. 예비비를 왜 보냐? 이 돈이 계산해보고 남을지 안 남을지 제일 확인하는 경우 예비비예요. 자, 1000세대 만들어지면요. 기본 최소 예비비가 40억이에요. 여기는 총 5세대 만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최소 예비비가 60억짜리 되잖아요. 여기는 여유있게 119억 잡았어. 109억. 그럼 오늘 뭐 사업하듯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잡으세요. 이주비. 여러분들 시공사가 들어올 때 뭐랍니까? 조합원님 저희 이주비는 저희들이 1억까지 해드리고 뭐 얼마까지 해주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다 뻥이에요. 다 뻥. 예? 이주비요. 시공사한테 빌렸으면 비싸요. 또 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조합에 사업비로 해서 조합원들 이주비 이거를 얼마 빌렸습니까? 188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야. 사업하면서 이주비가. 맞죠? 그리고 조합의 사업비 금융비용 있죠. 나머지 뭐 경비 쓰는 거에 대한 거는 다 돼 있고. 저 보세요. 조합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그럼 조합원 추가 부담을 받을 때 중도금이잖아요. 이자잖아요. 이거를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 보니까 조합이 일단 납부 다 해주네. 라고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만 보지 마시고 밑에 걸 봐야겠죠. 주르륵 두고서 기타 수익을 보면 자, 조합원 중도금 이자 환급금. 일반 분양 조합원 이자 환급금 돼 있죠. 이걸 보겠어요. 일단 조합원들에 대한 그 중도금 이자 있잖아요. 그 조합은 납부는 안 해요. 일단 조합의 사업비를 다 냅니다. 근데 마지막 입주할 때 뭡니까? 다시 그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 후불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얼핏 보면은 조합원 중도금 이자 공짜로 주는 거네? 우리가 납부하는 거 아니냐는데 기타 수입에 보면은 특히 지에서 잘하는데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이자 비용을 다 받아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가리점을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예비비가 얼마인지. 맞죠? 두 번째 뭡니까? 보상비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특히 교회 유치원 부대가 현금 환수 받는 사람이 얼마큼 있는지를 봐야 되고 세 번째가 시공사 공사비가